정치 맞수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돈을 댄 투자자, 이른바 쩐주 손모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인데요. 이제 시선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검찰의 그동안 입장을 보면요. 김 여사 처분은 이 항소심 결과를 본뒤에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아직은 김 여사가 손 씨와 같은 혐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손 씨와 같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손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손 씨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검찰도 그래서 이제 항소심 결과를 본 뒤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 그렇죠. 검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손 씨와 같은 전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명이죠, 지금. 경우가 예, 다 예.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문가의 영역이고요.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과연 이걸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겠으나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쉽게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을 가진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봤는데도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또 괜찮다 이런 또 결론을 내렸죠.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오늘 항소심 결과를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아마 추석 전에 털고 가려는 생각이 컸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제 2심 항소심 판결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사필 규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검찰이 이 판국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똑같은 소위 쩐주인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월 달에 그 대통령실에서 커봐 손 씨가 무죄면 여사도 무죄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내놨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진짜 웃기는 대통령실이죠. 똑같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입장을 내지 말든지 아니면 어제도 뭔가 입장을 내든지 일관성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증권사 직원하고 그 통화했던 그 녹취록도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102건의 통정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1, 2차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이. 그래서 2,000원대 주식을 8,000원대로 끌어올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 2차 조작에 다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유일했다. 3개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고 똑같은 전주 91명 중에 한 사람이 손모 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알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소도 안 하고 넘긴다?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검찰이 아무리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건 가지고도 기소를 못한다면 그럼 그동안에 왜 무혐의 처리도 못하고 종결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습니까? 오직 이 항소심 하나, 그것도 중간에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이거 지금 유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수고를 왜 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명백하고 이거 위법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몇 년간을.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못한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번 조사했잖아요. 추가로 뭐 그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장모 최은순 씨를 9월 네. 7일 날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네, 네. 그런데 황제 수사한 거잖아요. 명품백에 얹어가지고 1+1으로 그냥 수사해버린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도. 그 다 했는데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수사해야죠. 제대로 수사해야죠. 아직 공소시효도 살아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사가 어디 수사입니까?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미 조사한 거고 장소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장소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제대로 조사 하나 됐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검사들 핸드폰을 제출하고 조사한 이유가 원격으로 폭탄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최지우 변호사의 이야기에 정말 우리가 전부 다 기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빨리 기소해야죠. 아까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반응하고 이번에 항소심에서 손 씨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곤혹스럽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1심의 무죄에 상당히 의존했었는데 손 씨가 유죄가 나오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궁색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사실은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기억나십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만약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피고가 유죄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것이다라고 당시에 그 변호사들이 그런 주장을 폈었다고요. 마치 또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하기 위해서는 이화영을 무죄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법부가 자율성을 어찌됐든 간에 그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서 2012년이라는 그 기간이 네. 사실은 그 대통령과 혼인하기 전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방송 처음 할 때도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정서로 보면은 손 씨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은 다 유죄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만 무죄 내지는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금은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웃긴다고요. 일관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리할 때는 입 다물고 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봐 무죄래잖아. 그러니까 무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대통령실의 어떤 권위나 품격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입증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실 시공업체 브로커가 15억 원, 16억 원 가까이 빼돌렸고
이 과정에 경호처 간부가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대거 동원했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일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감사원은 주의를 요구했을 뿐 고발 조치는 안 했습니다.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현장 조사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감사를 요청한 데가 참여연대인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치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처음 주제도 그렇고 지금 주제도 그렇고 전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제들이고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그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공사를 맡은 회사가 21g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할 때부터 같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일을 맡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그 수주를 할 때 말입니다. 발주를 할 때 전부 공개 입찰이지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지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은 이것이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21g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으로 두들겨 보면은 도배 그다음에 내장 공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 매출액도 적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국가 안보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업체를 여사가 잘 알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국가 안보를 갖다가 얹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또 대거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의 문제거든요. 정책과 관련한 비판이 아니거든요. 공정과 상식과 관련한 비판인데 이 문제는 애초에 원인을 발본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가 보기에 감사원은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참여연대에서 2022년 10월 달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면서 이 이전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고 또 특혜, 업체에 대한 특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감사원이 철저히 좀 따져달라 이런 요청이었잖아요. 7번이나 연기해가면서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으면서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나 시공, 감독, 준공 과정에서 다수의 어떤 그 위법적인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원의 결론이에요, 이게. 아니, 우리나라 감사원이 그 추상 같던 감사원의 어떤 권위, 프라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움츠러듭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전부 다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 보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있었는데 보안시설이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긋나긋 친절한 감사원이었습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집에 가서 가만히 연합뉴스 TV를 보다가 저건 말이 안 되지 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년 8개월을 부여잡고 있다가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고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또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굳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공간이 지금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그 공간 위에서 지금 숙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되는 겁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왜, 규정도 안 지키면서 무자격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공사를 했느냐, 이게 다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서관 얘기가 추천한 사람을 믿고 업체를 골랐다.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수위의 인사들이 추천을 했다. 그럼 인수위에 누구냐, 그 위에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누적이 되면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꼬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불법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처분을 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야당이 공격할 수 있도록 야당 편리한 소재를 끊임없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이 대답은? 이 비서관이 네. 누가 그러면은 그 업체 21g을 추천했냐? 그러니까 이 김호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21g과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락을 했던 당사자이잖아요. 인수위의 TF에 있었던. 이제 정권이 그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 시절이 가장 그 힘이 셀 때 아닙니까? 소위. 그때 거기에서 인수위의 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하필이면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인데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통 다른 그 감사 대상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하면 아, 그렇구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 인수위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여태 그 쌓아왔던 그 감사 기법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그 상반된 결론을 내놓고 이걸 보고 문제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황당할 따름인데요. 추천했는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재차 묻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불러가지고 묻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죠. 대통령실 조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었는데 기억 안 난다니까 아, 기억 안 나는구나 이러고 그냥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거를 제대로 했다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감사했던 분들은 다 이불 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아까 정 의원님이 그 21g이라는 업체가 하도급을 맡겼는데 그중에 이제 19개가 이제 미등록 업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자격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 심증만 갖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을 상대로 따로 질의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뭐 이게 명확한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치가 진화할수록 이것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기능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제가 답변하기도 궁색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21세기 백주에 버려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기도 참 민망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언론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돼서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의 언론이 있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야권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감사원은 그러면은 숙지하지 못했을까? 그 감사원에서 뭐 아까 사무총장도 언급하셨지만 그 실무의 그 경력이 한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사를 콕 집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한남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까지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 MBC에서 질문 1에서부터 6까지 계속 디테일하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판할 얘기지 이거를 어디에서 엄호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관저라면은 아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면 훨씬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고 공신력 있는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21g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김유정 의원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름이 21g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차마 그 답변의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찾아봐야겠네요.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그런 조그만 중소기업에 그것도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또 일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하도급준 그 업체들이 전부 엉망진창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또 그 시공사 브로커가 또 얼마를 지금 10몇 억을 해먹었느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것 같은데요.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책 한 권인데 이제 별책 부록으로 하나씩 더 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했던 권익위 국장 그분도 부패 방지 업무에서는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그랬는데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마포대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를 보니까 초현실적인 그런 모습 같았어요, 저는. 그 권익위 국장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자살 예방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현 정부와 관련 있는 분들이 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했다. 누가 추천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황당한 답변 아닙니까?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마 관저나 대통령실 이전에도 많이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뭐 왜 이전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니까 진짜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돈을 안 줬으면 안 옮겼을 텐데 돈을 주지 않았냐 예산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비비 왜 빨리 안 주냐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해도 예비비 빨리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를 보십시오. 다 엉터리 업체들의 무자격 업체에다가 하청 주고 그리고 몇 배 뻥 튀겨가지고 16억씩 이렇게 다 빼돌리고 이런 꼴을 우리가 보려고 그렇게 국민들 타박하면서 돈 빨리 안 주냐고 했던 건가요? 그러다가 청와대는 한 발도 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첫날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상원 의원들하고의 그 만찬도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그 별장처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발을 들일 뿐만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쓰고 있고. 대통령실 관전에 이전해서 막 사우나실 드레스룸 중축해가지고 무허가 업자한테 막 해가지고 그것도 쓰고 있고. 청와대도 별장처럼 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괜찮은 건지. 추석 연휴 끝나고 19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야당의 공세 속에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대부분의 단체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여야 목소리도 다른데요. 더 좀 심각한 거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좀 다른 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국회 본회의 하기 전에 고위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다 보도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일단 다 열어놓고 대화하자라는 건데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참여를 한번 생각해봤던 의사단체들도 우리 유보할래 이렇게 다 지금 돌아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 예.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잖아요. 협의체라 함은 서로 당신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우리 입장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이지 거기서 합의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애초에 지금 뭐 이미 수시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2005년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2006년부터 2026년. 네, 2026년부터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만나서 개문발차하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총리가 절대로 2025년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격론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00명 증언에서부터 시작한 이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를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이게 또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일단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격론 벌였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당 끌어들여 갖고 중재자 한동훈 이미지 부각하려고 그랬으니까 뭐 안간에 간에 있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이런 얘기해요.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과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진작에 선행되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당의 입장을 보세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괜히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 띄워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사면 초과나 다름없는데 정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어찌됐든 만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협의체잖아요. 합의체가 아니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2025년, 2026년은 만나서 왜냐하면 일단 그 자리에 의사협회나 단체들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그것 자체도 의제로 협의한다 해야 오히려 명분 있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유연하지가 않고 최근에 그 한 총리가 소위 그 대정부 질의에서 수치와 통계를 들으면서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한다 소리를 듣더니 그 다음 날로 오바를 하시면서 이 격론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협의체도 못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협의체 시작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지금 추석 전에 가능한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추석 전에. 그런데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가능성은 거의 뭐 5%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리가 잘 돌아간다, 응급실. 지난 설보다 더 잘 가동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 대국민 브리핑인가 하면서 경제가 그냥 확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누가 공감했습니까? 아무도 공감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돌아갑니다라는 말에 누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해놓은 마당인데 총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총리는 거의 뭐 대통령하고 따라쟁이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쁜 한덕수가 됐다. 돌아가라 옛날로 바른말 하던 한덕수로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돌아가기는커녕 다음 날 대정부 질문 그 날을 거듭할수록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정부에서 지금 정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대통령이 2,000명 선언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도 굉장히 지금 저희가 참 심란하죠. 대통령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뭐 밥도 뭐 서로 못 먹고 막 이렇게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특별히 말도 못하고 그럼 뭐하러 대표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최상병 특검법도 뭐 마냥 그냥 늘지락거리고 있어. 그다음에 이 여야 의정 협의체도 정부에 대고 멱살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야당 탓이에요? 대통령이 2,000명 확 이렇게 해놓고 그냥 속도전처럼 몰아붙이기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해법이 안 보이는 건데 의사협회들도 올해 것까지를 다 열어놓고 논의를 못한다면 이건 무의미하다라는 거고 전공의들은 진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당인데 사회수석은 전공의는 안내하는 사람이고 간단한 처치나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전공의 안 들어오면 뭐 법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다가 완전 오락가락이어서 도무지 2,000명 증원 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떤 후속적인 대책도 예비책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도 기대난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정부 여당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라, 통일된 안을 오히려 갖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어제 직접 응급의료 상황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의료 붕괴 상황 아니고 의대 증원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완강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정부의 입장을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런 자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국민들이 인식 차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서 갑갑하기 짝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응급실 상황이 정말 들어가 보면 정신없습니다. 저도 갑자기 넘어진 적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열악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더 나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어나가요 그랬는데 이미 사망한 희생자들이 있는데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그 전날까지도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수치, 통계를 들어가면서 잘 반박을 하는 듯 하더니 잘한다 소리 듣자마자 지금 이분이 오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2,000명과 관련해서 양보할 의지가 없고 지금 잘해 나가고 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지금 정부만 비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지금 그 협의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와 의협과 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그렇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또 대학 교수님은 뭐 삭발을 하시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 하면은 그들만의 그 댓글에다가 정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과연 이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한 문장이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입장이니까 정부가 더 미운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당대표하고도 의견이 안 맞아서 격론이 일어났다.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총리 두 번째 하시는 분입니다. 국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거의 뭐 샴쌍둥이처럼 지금 그 권력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사람을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대정부 질문했던 남예순 의원은 반국가 세력 되는 겁니까? 오늘도 지금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쓰러졌던 여대생이 네.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00m 앞에 있는 그 학교 응급실을 못 가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잇따라서 사망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잇따르다는 표현이 과하다라고 한 총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저런 답변인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필수 진료 과목인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의 어떤 지금 그 열악한 상황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 의료 관련해서. 그래서 2,000명 확 늘리면 피부과만 하겠어? 피부과 성형외과만?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이 필수 진료도 가겠지?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들 포함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애초에 만들어서 7개월 전에 만들어서 그런 논의들을 다 공개된 가운데 논의를 해오면서 뭔가 좁혀갔어야지. 완전히 그냥 딱 선언해 놓고 이 모양 이 꼴 되고 나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니 많이 의제를 뭘 올리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006년에 의약분업 때 한 351명을 줄였는데 그 정도 선을 늘리고 그다음에 수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하고 이렇게 논의를 조금 좁혀갔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의대 증원하는 거 야당도 찬성하고 그래 더 필요하긴 하지. 지난번에 줄이기도 했고 국민들도 다 찬성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겪어봤던 국민들은 그런 이슈를 누구 하나 막 결사 반대하지 않았던 이 이슈를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이 정부의 무능력함에 다시 한번 비판을 안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풀리지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진짜 해법이 안 보입니다. 순서가 좀 틀렸다. 이런 순서도 지적을 바뀌었고 하시는 지금 것 같아요. 예, 네. 해법도 완전히 엉터리인 것 같고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입니다. 취임 후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정평가 이후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런 입장이 여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는 그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총선 전에 2,000명 증언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거 자체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순기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은 증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언의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점수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그 가는 로드맵에 일정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해야 되는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말이 지금 얼마나 오만하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제 하에서 2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20도 사실은 놀래서 기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침착해서 저는 그게 더 놀랍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에서 19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이 됐다는 자체도 지지층 사이에 이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줄어든다는 거는 애초에 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할 리가 없지만은 중도층도 아닌 지지층에서 이반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거를 대통령은 정치 처음 하셨으니까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지 20%라는 것에 대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입장? 이거는 정말 오히려 지금 국민들로부터 매를 더 맞게 생긴 그런 그 멘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 지난번에는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제발 좀 지지율이 연연해 주시고 일희일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다름 아닌 민심이잖아요. 그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정부고 우리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개혁에는 고통이 아니고 개혁에 지금 국민들의 사망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길, 좀 쉬운 길 좀 가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통령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지율을 보고도 24%로 확 떨어졌을 때 갤럽 여론조사 하고 나서 총선 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니 안 만나니 하다가 24% 됐을 때 허겁지겁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대에도 굉장히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쯤 가야지 정신이 번쩍 들까요?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지지율이 연연하게 될까요? 제가 진짜 궁금하고요. 추석 때 다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데 다들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아프지 말고 잘 보내라. 연휴가 5일이니까. 벌초도 하지 마세요. 과식도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생선 드시지 마세요. 잘못해서 걸리면 응급실 못 갑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현실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진짜 깊이 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야에서 추석 때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슈를 뭘로 가져갈 건가,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신경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당이 공격받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좀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보낸 5천만 원 어디서 나왔냐, 여기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진작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잘못된 거죠. 제가 이미 그 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천만 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김정수 여사가 과거에 그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보자기에 그 5천만 원을 싸서 지인에게 전해주면서 이거를 딸에게 그 소위 은행 송금을 하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그렇게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은 데다가 5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그럼 그 집에 5천만 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천만 원을 있는 것인지 1억이 넘게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차피 지인이 송금할 거면 그 전 행정관한테 당신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고, 바깥에 뭐 그 우파 유튜버들이 있어서 나가질 못하셔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는데 이제 이걸 특검해야 된다라고 여권이 그러면은 추석밥상에 맞불 놓으려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맞불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사위 특채 의혹도 그렇고요. 이 지금 그 5천만 원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 5천만 원은 밝혀졌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김 의원님? 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일단 사위의 뭐 그 특채 뭐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지금 보고 있다는 피의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6, 7년 전에 이제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등치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출범한 지 3년 차이고 조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반환점 돌아가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이걸 지금 들고 나와서 이러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수사해야 될 거였으면 진작에 초기에 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별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모든 이슈에 김건희 여사가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은 탓할 게 전 정권밖에 없는 그런 정권인데 모든 게 다 전 정권 때문 아닙니까? 아마 그 갤럽 여론조사 20% 나온 것도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라는 것이 다 지금의 어떤 잘못을 덮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검찰. 그리고 5천만 원 건은 그 건과는 또 완전히 별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퇴임 이후에 이제 뭐 송금하고 이랬던 것인데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보면서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마치 그때 당시 6, 7년 전에 이 일도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현금 거래 내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 흘립니까? 피의사실 공표도 엄연한 불법적인 것인데 검찰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본 것은 또 문제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엉터리로 당당하지 못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정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노력해도요, 추석 밥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올라가고 의료 대란이 올라가지 이거는 지나가는 이슈예요. 전 정권은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3년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책방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칠 무렵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정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건가요?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추석 연휴 앞두고 일단 의료 공백 문제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